인도 하면 빼놓지 않고 떠오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탄 모습이잖아요. 기차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다 타시고 가시죠. 처음엔 이게 뭐지? 근데 기차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 표 검사는 어떻게 하지? 간헐적으로 하죠. 아니, 저 막 위에 있고 막 매달려 있고 이거 어떻게 해요? 상시적으로 매일 하기는 힘들지만 간헐적으로 해서 벌금 물려서 그 꽤 중요한 철도 운영 세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타신 분들이나 옆에 매달리신 분들이나 이분들도 다 표를 끊고 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도 철도는 뭐 당연히 이제 영국 시절에 처음 놓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철도가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1위고 제가 알기로 러시아가 2위고 중국이 3위고 인도가 4위인데, 그래서 이제 인구 대비 사실 철도가 국토 전체적으로는 놓여 있지만 승객 수에 비하면 모자란다고 해요. 일단 미국하고 러시아는 물자 운송이 주가 되고요. 네. 이제 승객 이용은 아무래도 이제 인구를 감안하면 중국과 인도를 비교해 볼 만한데요. 중국만큼 철도가 길게 없는데 승객 이용 수는 중국이 2배예요. 이용객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이 총 1년에 한 4억 정도가 이용하신다고 하고요. 인도는 8억 정도? 단위가 진짜.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자 수송보다 철도 승객 이용이 많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중국은 아무래도 거주 이전이 조금 제한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도는 특히 힌두교에는 많은 명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동해야 되고, 또 하나 성지순례가 인도 곳곳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라나시 같은 그런 성지를 한번 가본다든가, 특정한 성지순례 기간 때 움직이고, 또 아무래도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고, 왜냐하면 인도는 겐지스 인더스 대평원, 해안평야 정도의 경제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인도에서 제일 긴 기차 구간이 한 80시간. 80시간 한 번에 간다고요? 종점부터 종점까지. 근데 얼마 안 되네요. 러시아는 열흘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도는 기본적으로 기차를 탄다는 것은, 특히 멀리 간다는 것은, 저도 예를 들면 인도에서 기차를 탈 때는 대체로 40시간, 1박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침대 기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일반, 우리로 치면 지하철과 같은 그런 좌석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 열차가 있거든요. 특히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시고 내리고 타시고 내리고, 심지어 뭐 가축들도 가끔 타고 내리고 뭐 이럴 때 표를 안 끊고 타시는 분도 많고 그런 거죠. 실제로 뭐 검표가 힘드니까 좀 도덕적 해이성도 생기고 해서 표를 안 끊고 타시는 분도 좀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표를 안 끊어도 되지 않을까? 목숨을 걸고 타시는데 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저 위에 어떻게 타고 갈 생각을 하지? 막 이런. 요즘은 좀 많이 줄었어요. 특히 이제 전기선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그래서 인도 사진 작가들이 육교 같은 데서 그 장면 포착하려고 다리 위에 가면 쫙 삼각대 놓고 그런 거 많았는데 요즘 거의 잘 안 보이는데요. 중동도 기차 많이 타요? 일하는 기차가 잘 돼 있어요. 일하는 잘 돼 있는데 아라비아 반도 쪽은 너무 뜨겁잖아요. 철로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로가 다 늘어져 버리는. 예, 늘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국가들끼리 여표로 연결할 때 기차로 해가지고 화물도 수송하자 그래서 UAE 같은 경우에는 철로를 완전히 많이 놓기 시작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몇 년 안에는 제 생각에는 아랍 국가들 간에 철로로 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뭐 대한민국에서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3시간 걸린다라고 했지만 이 거리를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냥 일반 열차로 탔다라고 하면 10시간 가까이 걸릴걸요?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한 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가 가려고 목포에 가려면 서울에서 어쩔 때는 서울역에서 타서 12시간 걸렸었어요. 목포까지. 지금 2시간 반, 3시간이면 그냥. 옛날에 그래서 대전에서 내려서 가락국수 하나 먹고 대전까지 가는 게 한 3-4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딱 끼니가 끝나는 거였거든요. 예전에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열차 문이 안 닫히는 열차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이 이렇게 안 닫히고 그냥 뻥 뚫려 있었어요. 비둘기호가 아마 그랬었죠. 그래서 예. 사람이 그냥 달리는 와중에 뛰어내리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내릴 수 있는 그런 열차들이 지금 인도도 있었어요. 그런 기차 많습니다. 예. 또 러시아는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매달려 가고 이런 게 정말 러시아는 없어요. 얼어 죽죠. 얼어 죽죠. 예. 그리고 가도 이게 한 번 타면은 그 내려야 되는데 가면 몇 시간 가야 돼. 20시간 동안 멈추질 않아. 거기는 워낙 멀리 가니까 화차 하나에 배정된 철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우리를 케어해줘요. 한 명 한 명은 너 어디까지 가고 해서 다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하긴 해요.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이 소련을 침공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궤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반 궤하고 이제 광역궤를 쓰잖아요. 지금도 러시아는 이 넓은 궤를 써요. 광궤. 그래서 그게 제정 러시아 때 그걸 정한 건데 그게 안정적으로 오래 가기 위해서 광궤를 했었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계 쓰고요. 일본은 혁계를 썼잖아요. 근데 사실 뭐 다른 유럽 국가들의 침공이 왔을 때 물자
문자 보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제 생각에는 열차로 러시아를 침략하는 자체 불가능해요. 그 얼마나 넓은 땅에 열차 가지고 그 말 나오는 자체가 러시아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이집트 같은 경우도 사실 열차가 되게 이른 시기에 놓인 지역 중에 하나고요. 1830년대부터 아, 1830년대. 이제 저는 뭐 놓였고 고대 이집트에 혹시 아. 열차의 흔적이 남아있나. 그리고 한 1850년대 19세기 중반이 되면 이집트 거의 전역에 다 열차가 깔려요. 그게 저 기원전이죠. 그게 왜냐면 이집트가 모든 현대문물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부터 현대문물이 다 들어와요. 최초의 영화가 뭐 이런 게 다 예. 이집트로 시작합니다. 영국 영향으로.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열차가 되게 발전된 국가였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연간 열차 이용객 숫자가 인도보단 적겠지만 뭐 중국이랑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실 이제 이집트는 어쨌건 관광이 중요한 국가다 보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동할 때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침대칸도 있고, 이 침대칸이 과거에 정말 좋은 열차였었거든요. 굉장히 고급이었었고, 이제는 굉장히 낡은 상태여서, 그리고 이제 속도도 빠르지 않고, 이를테면 이 카이로에서 룩소르나 아수안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한 12시간, 뭐 15시간 걸리지만 한 번도 그 이론이 달성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집트 정부가 고속열차 지금 놓는 프로젝트가 그 독일 지멘스사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아마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고속열차 노선들이 개통이 될 겁니다. 근데 열차를 놓는 것도 놓는 거지만 이걸 어떻게 배차하느냐,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가 굉장히 큰 기술이잖아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두세 개 국가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5분이 지연된다라고 안내판이 나오고 몇 분 이상이 지연되면 보상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미국 갔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왔다 갔다 가는 통근 열차가 있는데 기분이 그냥 비 내리면 30분 늦고요. 눈 내리면 1시간 늦고 이유 없이 한 3, 40분 이나 늦어요. 그냥. 그 정도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출장을 파리를 갔다 왔는데 그냥 프랑스 분이 농담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저께 뉴스에 나왔다고. 떼제베가 정시에 왔다고. 이 고속열차가 이제 중동에서는 모로코에서 났습니다. 그전에 제가 갔었을 때만 해도 그냥 일반 열차를 탔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딴자라고 부르는데 보통 탕헤르라고 부르는 곳이 있잖아요. 딴자에서 카사블랑카 이런 데 거리를 한 2시간이면 옵니다.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메카 가는 열차들을 그런 거로 바꾸기 시작했고, 무슬림들은 돈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약간 터부시하는 게 있잖아요. 이자 받으면 안 되고. 네네네. 복권 사도 돼요? 복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마, 복권 이런 건 다 사행이잖아요. 낙타 경주 이런 건 괜찮은데 낙타에 돈을 거는 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죠. 돈을 걸지는 않죠. 상품도 걸면 안 돼요. 상품까지는 괜찮죠. 그런 건 괜찮은데 복권은 일종의 도박이잖아요. 도박은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받는 복권들도 참 많거든요. 왠지 느낌상 인도 분들 복권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좀 있어요. 엄청 좋아하죠. 실제로 마하바라타 같은 건국 신화에 보면 건국 신화에 복권이 나와요? 예를 들면 왕위 계승을 결정할 때 도박으로 하자. 유디시트라 저기 할 때 예, 그 맞습니다. 주사위 도박하고 예. 거. 신들도 도박을 하고요. 그런 유의를 좋아하고, 예를 들면 인더스 대평원에 가면 농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앉아서 카드 놀이 하시고, 아. 물론 엄청 큰 돈이 오고 가는 건 같지 않고, 그리고 뭐 우리가 좀 윷놀이 비슷한 이런 게 인도에 많거든요. 장기나 체스도 다 인도 기원 아닙니까? 주사위도 다 네, 인도 네. 기원. 장기와 체스가 인도가 기원이에요? 체스가 인더스 문명, 하라파 문명 때 있었고, 아, 그 인더스 문명의 그 장난감들 나오고 할 때 체스가 나온 거예요? 저희 체스판이 발굴됐죠. 장기도 체스에서 해가지고 중국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장기판에 상이 있잖아요. 코끼리 상. 코끼리, 예. 근데 그 체스에서 책메이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페르시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왕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어로. 체크메이트. 예, 그래서 체스는 영어고요. 원래 발음은 샤크마트예요. 샤크의 전쟁이다. 샤크마트. 체스가 딱 정확하게 왕위 계승 같은 거 도박으로 승부 보자는 게 딱 맞죠. 왜냐면 책메이트. 아, 그러면 왕위 계승자 1위 계승자 2위 계승자가 앉아가지고 체스 둬가지고 체크메이트 딱 그러면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크메이트라는 말 자체가 샤크마트의 비슷한 영어가 체크메이트가 된 거예요. 아, 뜻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음차를 한 거군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엄청 사랑했던 주제라서 고대 회화 작품이나 조각 작품 많이 남아 있어요. 도박으로 결정하는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한. 사실 90년대 그때만 해도 사람들 우리나라도 기차역이건 뭐건 3명만 앉으면은 이거 했었던 아,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예전에 예, 예, 어르신들. 예. 제가 이제 한번 도박하는 거랑 모아본 적이 있는데, 도박의 역사가 상당히 길어서 구석기 시대 때 이미 지골 이거 가지고 이제 주사위쯤 했었다는 것도 보이고요.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가 내가 모르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인간에게 도파민을 낸다는 것은 사피엔스의 특징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부처님하고 도박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하고 도박을 해요? 그 만복사 저폭이라고 해가지고 매월당 김지스님이 쓴 이야기집에 나오는 건데, 만복사는 절에 가서 어떤 총각이 나 결혼도 못하고 못소리인데 나랑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은 나한테 색시를 달라라고 해서, 이 저포가 윷 같은 건데 쉽게 말하면 주사위 놀이를 해서 이 사람이 부처님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보면은 의외로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내기를 해서 얻는다라는 거는 고대부터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뭔가를 자기가 적어내서 뽑히면 상금이나 뭔가 혜택을 준다라는 게 유물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거는 현대 문명인 거죠? 이런 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괘를 볼 때 여러 가지 막대기 같은 거 꼽아놓고서 뽑아가지고 한통. 예, 그런 식으로는 있었을 것 같아요. 산통은 뽑아서 보는 거예요. 괴라고 하죠. 그거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아마 바다에서 나온 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뼈 가지고서 이렇게 조리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전복, 그다음에 점을 볼 때 사용하는 도구로 똑같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박과 그 말씀하신 약간 복권 같은 것은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도박과 전복의 어떤 신성을 숭배하는 문화는 한 끗 차이로 예.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슬람권에서도 복권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세속주의 알기로 국가니까. UAE도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사행성으로 규정하면 없어요. 그게 이제 지나치게 도박성 강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정한 구매 행위를 의도하기 위해서 복권을 하는 게 좋은 예가요. 중국이 한 15년쯤 전에 2008, 9년도쯤에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다 현금을 쓰지 않습니까? 영수증이 없으니까는 매매 행위 액수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정부적으로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했냐? 현금 왔다 갔다 할 때 그만큼의 그 마이피아라고 해서 그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권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보면은 뒤에 긁게 돼 있어요. 재수 좋으면은 한 10원도 받고 52원도 받고 이런 그럼 식이죠. 어떻게든 영수증을 다 받으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길을 쓰고 나 얼마 받은 거 달라고 해서 그럼 그거를 또 그 가게는 그만큼 사오려면은 자동으로 세금 신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방식이네요. 아니 인도도 이런 거 좀 이용하면은 사람들 다 표 사서 긁는 거 아닙니까? 재밌는 사례가 아까 무임승차가 특히 좀 심한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권표를 약간 복권처럼 해서 당첨되면 1년 무료 이용권, 현금, 그다음 뭐 칼라 텔레비 이렇게 해가지고 꽤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호평받았습니다.